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아주 근원적인 악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일부러 감독이 그런 의도를 넣은 건 아닐까.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재진 시내 21의 양재진입니다. 사실 뭐 뇌와 관련된 영상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장동선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뇌과학 박사 장동선의 궁금한 뇌 채널 운영하고 있기도 한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강의 방송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사람들이 어떤 걸 제일 궁금해하세요? 사실은 저희가 궁금해하는 영역이 조금 겹쳐요. 네.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뇌과학자,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루거든요. 제가 볼 때 뇌과학은 그 두 영역에서 이미 연구한 것들의 기반에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들은 뇌 안에 신경전달 물질이나 이러한 뇌 기전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 심리학에서 여러 생각해오던 것들 중에서도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뇌영상 연구 같은 걸 통해서 테스트해 보니까 기존의 심리학 이론에서 말했던 거를 오히려 실제로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 이제 뇌과학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나는 어떤 존재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 왜 저렇게 작동할까, 왜 저럴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가설들, 연구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인체 남은 부위가 대표적인 게 뇌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도 다 모르잖아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뇌를 10%만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상상하는 게 아니 10%를 정의하려면 100%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는 100%가 뭔지도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요. 이런 뇌과학자인 박사님이 영화는 전혀 의외의 것을 좀 가져왔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는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인데 존 오브 인터레스트. 맞습니다. 예, 요거 가져오셨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로 옆에서 실존 인물인 루돌프 헤스라고 하는 총괄을 하던 소장과 소장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의 특별한 부분은 보통 우리가 홀로코스트 영화나 아우슈비츠 영화라고 하게 되면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늘 보여지고 네. 관객이 여기에 공감하도록 만들어지는데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그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조그만 단서들로 짐작할 수 있게 몰수된 제품, 피 묻은 장화, 계속해서 들려오는 냄새와 소리 이러한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화 전체에 그 끔찍함이 깔려 있을 뿐 실제로 영화 안에서는 주인공은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만 아주 정상적이고 평화롭고 아름답게 여느 가족처럼 그려지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주 잔잔하고 크게 일어나는 사건 같은 것도 없어요. 네. 근데 영화를 보면 볼수록 이 기저에 깔려있는 이 끔찍함을 우리는 어떻게 안 보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게 된 영화죠. 독일인들이 되게 반성하고 그런 거와 비슷한 것만 있어도 더 나서서 화를 내거나 뭐라고 하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건 나치라는 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정체성 중에 하나고 그에 따른 굉장히 큰 재앙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였잖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 박사님이 독일 유학 다녀오셨다고요? 저는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사실 독일 교포에 가깝습니다. 아. 다만 독일에서 태어나서 20년 넘게 살았는데 국적을 한국 국적으로 선택하고 군복무 마치고처럼 그런 케이스라서 태어나고 자라고 영향을 많이 받은 건 네. 독일 영향이 크고 마음의 고향은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비행기에서 봤어요. 오 휴가 진짜요? 때, 예, 휴가 가는 비행기에서 이제 박사님이 이 영화를 찍으셔가지고 보고 싶다, 잘 됐다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봤단 말이에요. 비행기에서 볼 영화가 아니에요. 후회했죠. 비행기가 사운드가 안 좋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처음 시작되면 2분 동안 소리가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야라고 하는 그 진짜 캄캄한 영화관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들리는 소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되게 상징하고 시사하는 바가 큰 영화였어. 그러니까 제가 아마 네. 이 비행기를 타고 얼마 후에 틀었으니까 다행히 이 영화를 다 봤지. 네. 밥 먹고 봤으면 잤을 수도 있겠다. 처음 시작이 뭐지? 계속 쳐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영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대비를 자꾸 시켜주는 걸 보면서 처음에 나왔던 게 이 소리였구나.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정말 배경으로 들리는 끔찍한 소리들을 제거하고 보면 영상미가 정말 좋거든요. 시작하고 2분 동안에 완전 암흑 속에서 나는 이상한 소리 이후에
그 다음에 쫙 바뀌는 장면이 너무나 화창한 날 너무 아름다운 강변에서 가족이 피크닉을 나와서 너무 행복하게 있는 그 씬이 딱 비춰지는 게 너무 대비되고.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약간 몰입하면서 봤던 게 그게 저희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독일의 유치원, 킨더가든 어린 시절은 저희 아들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냥 뭐 날씨만 좋으면 뭐 호수 강가에 막 뛰어들고 그냥 아이들이 풀밭에 굴고 뭐 진드기 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어울리는 그 문화가 독일의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문화에 되게 녹아들어 있는데 딱 그 첫 장면이 그런 누구나 독일 사람이라면 아는 그냥 가족들이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는 어느 좋은 주말 피크닉 이렇게 시작하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계곡 많이 네, 놀러 네. 가서 그냥 계곡에서 옆에서 뭐 이렇게 밥 해주시면 그냥 개울물 안에서 놀고. 저도 독일에서 한국 온 게 86년도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오자마자 충남 대천 거기가 대천. 저희 또 인동장 씨 본가 친척들이 다 계셔서 거기 가면 논밭이 있는데 네. 그냥 논밭에 뛰어들어서 거머리 여기 붓기도 하고 그럼 개구리 잡고 막 두꺼비 잡고 막 이게 그 지능 묻혀가면서 논밭이나 하천에 뛰어들면서 잡는 자연 학습 이게 너무 일상적이었는데 근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확변해서 그러니까 너무 위생을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늘어났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애들 아토피가 그렇게 많고 천식도 많아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가 면역 질환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불안 세대라고 뉴욕대학교 조나단 하이트 교수님이 써서 이슈가 엄청 된 책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어린 시절 이렇게 자연과 부딪히고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좀 위험하기도 한 놀이들을 즐겨야 네. 정신 건강에 있어서 더 건강해지고 영역이지만 네. 나의 정체성과 난 어떤 사람인가 이걸 찾아가는 건데 우리가 그 경험 없이 항상 깨끗하고 정돈되고 정해진 삶대로만 사는 게 이게 몸은 건강해 보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뇌, 정신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또 그 경험들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죠. 그거는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잘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어린 시절에 적절한 좌절과 적절한 결핍인데 그런 것들이 없이 자랐을 때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불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안에 대한 역치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타고난 불안도 긴장도도 당연히 차이가 있지만 타고난 게 이제 어떤 환경에서 유아기를 보내냐에 따라서 이게 강화되기도 하고 혹은 좀 순화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어떤 경험들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지고 태어난 게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안 그래도 불안도 긴장도 높은 애가 엄마나 아빠가 혹은 주변에서 계속 못하게 막고 이건 위험해 저건 위험해 세상은 위험한 거야라는 식으로 계속 가르치게 되면 애는 정말로 세상이 위험하다는 생각 속에서 불안에 대한 역치가 되게 낮아져서 조금만 해도 되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아이가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뿐만 아니라 내가 뛰어보고 뛰어내려봐야 아 이 정도는 내가 안 다치고 뛸 수 있구나 요거는 넘을 수 있구나 아는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저 우리 때는 그렇게 떨어지다가 다리 부러지는 여러 지 있었는데 정말 근데 그런 경험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영화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 제목이 참 특이한데 직역을 해보자면은 관심 영역 맞아요. 혹은 뭐 이익 영역, 이득 영역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주인공 이름이 존인 줄 알았거든요. 아,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존. 이 제목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아, 독일어로 하면 인터가슨기비트. 예. 아유, 유튜브에서 봤던 건데 원어로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단어가 원래 있는 단어예요. 네. 뭐냐면 아우슈비츠 같은 이 수용소 네. 주변에 아마 한 40km 정도 되는 그 지역을 관심 지역이라고 나서 몰수한 다음에 그 수용소가 돌아가고 시설이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 농작물들도 키우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어떤 작물들이나 생산품들을 다 그 수용소 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구역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놨던 게 존 오브 인터레스트이라고 볼 수 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관사도 거기 있고 관사도 거기 있고. 이 수용소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생필품을 그 안에서 다 자급자족하는 그런 그렇죠.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영화 내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참 뭐 되게 서글프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게 그 횟스 부인이죠. 아우슈비츠의 여주로 불리는. 예. 아주머니 3명인가 모여서 그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차출돼서 온 유태인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일하면서 그걸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들에게서 압수한 것들을 가지고 나눠 가지려는 되게 추악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두를 같은 선에 놓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로
비유해 보면은 와닿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일제 식민지 때 네. 누군가는 독립운동을 하고 네. 누군가는 안중근 의사처럼 유관순 열사처럼 감옥에 가고 이러 있었는데 그때 협조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그 일본군의 앞잡이로 매국노라고 부르는 우리나라를 팔아넘기고 그들을 위한 그들의 인터레스트, 그들의 관심과 이득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분노가 어떻게 보면 더 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현상은 이거는 다른 어떤 문화 비교 연구들에서 나오는 건데 내가 어떠한 그 불합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라고 주로 부르는 그 상황에 처해져서 어쩔 수 없이 따라해야 해서 그 룰들을 나의 걸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그 주체로서 가해하고 시키던 사람들보다 이걸 받아들여서 누구의 지령을 받고 죽음으로 보내야 됐던 사람들이 네. 더 악독하거나 잔인하거나 스스로의 행동을 더 강력하게 정당화하는 케이스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여러 연구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지부조화 이론 이후에 레온 페스팅어 교수들 그 연구 이후에 네. 비슷한 맥락의 실험 중에 좀 덜 알려진 실험인데 사람들이 이유 없이 고통당하는 거를 보게 해요. 그리고 실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네. 누군가에게는 이걸 멈출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누군가에게는 권한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받고 비명지는 사람들의 실험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두 그룹을 나눠놓고 나면 어떠한 변화가 뇌 안에 생기냐면 네. 저 사람들은 잘못했을 것이다. 분명히 자기들이 왜 저 실험에 자원을 한 거야. 자원한 사람이 잘못이지.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 이 실험에 자원해가지고 저런 고통을 당하는 걸 오케이 하겠어? 저거는 참여자의 잘못이다. 라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악으로 규정을 하고 고통을 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노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생겨버렸거든요. 이게 되게 전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떠한 순간 당연히 나서서 멈출 수 있어야 돼. 그리고 한 번이라도 맞서 싸워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변화가 나에게 생기지 않는데 나도 알아.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걸. 이거 억울하다는 걸. 근데 늘 보고 있어야 되고 고통받는 사람을 보는 것도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럼 갑자기 이상한 이 권선징악 메커니즘이 발동하면서 피해자가 악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연구들 기반해서 보게 되면 아마도 영화 안에서 옆에 그 끔찍한 상황을 보고 있는 근데 같이 이들을 돕고 있는 유태인들의 뇌 안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러진 않았을 텐데 내가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태에서 이 고통을 제일 앞에서 봐야 되는 포지션이 되게 되면 아유 지들이 운이 나쁜 거지 뭐 어쩌겠어 라고 오히려 스스로를 정당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나 욕망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능성이 해요. 있죠. 아주 크죠. 박사님 말씀하신 거에 딱 맞는 속담이 제가 볼 때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사실은 돌을 때리는 정이 잘못일 텐데 너는 너는 왜 하필 모나 가지고 두들겨 맞니? 라는 너무 동의됩니다. 제가 맨날 정 맞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디 가기만 하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린다. 이거 정말 생물학자, 생태학자 입장에서도 틀린 말이거든요. 미꾸라지가 있어야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건데 물을 흐려놔야 산소 공급이 잘 되는 건데 우리는 왜 미꾸라지를 욕하는가? 우리는 왜 모난도를 욕하는가? 네, 너무 네,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네. 처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소리를 꺼버리고 볼륨을 확 죽이고 너무나 평화로운 맞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흘러가요. 너무 지루해서 잠들 수 있을 정도로 뭐가 없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 루돌프 헤스라는 남자 주인공은 뭔지 몰라도 자기 일 열심히 하죠. 부하들한테 존경받죠. 부인하고 애들 또 특히 애들 끔찍하게 여기죠. 부인하고도 되게 잘 지내죠. 되게 열심히 사는 남자이자 가장이자 아빠로 딱 비춰져요. 맞아요. 근데 이제 소리를 키고 뒷배경을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라는 거죠. 그게 근데 아마도 나치 시대에 히틀러 시대에 저 유태인 학살을 자행했던 독일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전혀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고 있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 때문에 독일인들은 아직까지 50년, 6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었지? 다들 나쁜 사람이고 악인이고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일상 속에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악을 자행할 수 있었는가가 아직까지도 연구되고 있고 화두로 남아있는 주제죠. 아주 근원적인 악이란 무엇인가에 음.
뭐 이런 것들부터 별의별 생각을 다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한국 사회가 보고 배워야 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음. 왜냐하면 우리는 모난돌이 되는 거 무서워해요. 튀는 걸 그렇죠. 무서워하고 그럼요. 손해 보는 걸 무서워해요. 네. 근데 그 이야기는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이 자행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변화의 힘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미꾸라지들이 있어야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네, 지금까지 미꾸라지 장동선 박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영화를 보면 주인공에게 최소한 감정이입이 되던가 감정이입은 안 되더라도 얘가 왜 이러겠다라고 추측이 가능하고 네네. 이 극중 중요 인물 간의 관계도나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구나 뭔가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영화는 뜬금없는 게 많아요. 이게 아마 우리가 비슷한 상상을 언제 하게 되냐면 특정 사이비 교주가 뭐 독가스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엄청난 광란의 섹스 파티를 네. 하거나 이런 걸 했을 때 저걸 따라하는 사람들은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죠. 따라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뇌과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세상에 대한 정보가 들어올 때 그것이 철저하게 사이비 교주의 프레임 안에서 네. 특정 종교의 프레임 안에서 특정 이데올로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존재는 그것이 세상이라고 믿게 되고 내가 내 뇌 안에 만들어낸 세상의 모델이 네. 그것에 맞춰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뇌의 신경 가소성에 의거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어떠한 정보들을 받아들이냐 할 때 주어진 정보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질문해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는 비판성이 필요한데 네. 모난돌이 정받는 거를 무서워하는 교육에서는 비판적인 생각을 하지 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보여지는 것만을 철저하게 믿고 신봉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 안에서 보면 그런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회사의 아이들이거든요. 맞아요. 아이들 노는 방식이 막내 꼬맹이가 막 뭐 하이힐러하고 노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얘네들은 그게 정상인 삶이고 그게 진짜 삶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안에 놀이도 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고 이 등장인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가 볼 때 정상 혹은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장모죠. 맞아요. 이 장모님이 내 딸이 너무 자랑스러워 그렇죠. 해가지고 너 성공했어. 잘 살고 있구나 놀러 왔다가 결국 못 견디고 야반 도주하잖아요. 아이 딸 얼굴 보고 얘기도 딸한테 얘기도 못하고 안 하고. 예. 이 거짓됨 우리의 위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외부자의 시선에서는 보이는 건데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장면에서 드러났던 것 같아요. Hörst du auf! Hörst du auf da! 사실 이 헤스가 루돌프 헤스가 뭐 자기 생일 파티 직전에도 그리고 애들하고 놀 때 이후에도 그러니까 혼자서 고뇌하는 씬이 몇 개 나오거든요. 조금의 죄책감에 저렇게 고민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전출간 상황에서 되게 큰 군인들을 하는 파티 있잖아요. 나치 장교도 모인 파티에서 부인이 뭐 즐겼냐, 뭐 누구 만났냐 했을 때 헤스가 한 얘기 듣고 내가 얘를 너무 착하게 봤구나.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스로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느라고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얘가 고민한 거는 그 소각로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잘 만들지, 얼마나 잘 죽일지, 얼마나 일을 잘 수행할지에 대한 고민이었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와 진짜 약간의 동정을 가지고 있던 제가 참 한심하게 생각이 들었던. 그 후에 이제 루돌프 헤스가 마지막 장면에 계단 내려오다가 헛구역질하는 씬이 2번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그 장면이 사실은 약간 여운을 남기는 장면이죠.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되게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마지막 장면의 연출은 패스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집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2가지 정도의 다른 해석의 관점으로 봤는데 하나는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 공간 안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구나. 네. 오히려 밖에 나왔을 때 무언가가 자기도 설명할 수 없었겠죠.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몸이 보여지는 반응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외부에서야 드디어 이게 나오는구나라고 한 하나가 흥미로웠고 네. 두 번째는 결국 많은 경우 우리 몸이 우리의 정신, 마음보다 똑똑할 때가 많아요. 몸은 알고 있어요. 이 회스라고 하는 사람도 완벽하게 세뇌에 성공해서 다 괜찮아를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강박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죽이지라고 하는 부분에 집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그걸 일종의 수학적인 기술적인 문제로 해결을 하는 그러한 사고를 하고 있을 때 오히려 나의 감정이나 양심이나 그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더 자유로웠기 때문에 더 그쪽으로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울증의 증상 중에 제일 흔한 거는 신체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수면이 망가지고 식욕 변화가 오고 그다음에 무기력증. 이제 신체적인 통증들 우리가 소위 스트레스성 시민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서 검사하면 검사 결과 다 정상이고 스트레스성입니다, 시민성입니다라는 얘기 듣는 그리고 이게 한 군데만 아픈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아프거든요. 이런 증상들을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호소를 하세요. 씻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네, 뭐 우울하다, 슬프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인지를 못하고 있어도 내 몸은 안다는 거죠. 너 지금 뭔가 잘못돼 있다. 사실 횟스가 이제 구토하는 씬이 2번 나오는데 재밌게 연출돼 있어요. 한 번 헛구역질을 하고 시점이 갑자기 현재로 와가지고 현재를 보여주죠. 맞아요. 수용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옛날에 유태인들이 아마 쓰던 방으로 생각되는 곳을 청소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신발들 벽 한가운데 유리 전시장 같은 데 신발이 엄청 쌓여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보여주고 소각에 썼던 청소하는 거 막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과거로 헛구역질을 하고 침 뱉고 일어나서 이제 뚜벅뚜벅 깜깜한 데로 내려가면서 영화가 이제 끝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 2번째 그 헛구역질이 약간 감독이 수상소감으로 얘기했던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과거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현재도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 과거에 우리가 피해자였듯이 바꿔 얘기하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피해자를 안 만들도록 그런 나쁜 놈들이 가해자가 우리한테 했던 짓들을 나는 최소한 다른 사람한테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결국 그거에서 얻은 교훈일 텐데 마치 내가 과거에 피해를 당했으니까 내가 이건 이렇게 해도 되라는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하나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감독이 보여주는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내와 남편의 차이가 이 영화에서 극명하게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그 상황이 신체적인 증상으로까지 올 수 있도록 어쩔 수 없이 자각하게 만들어지는 거는 직접적인 악의 행동을 하는 그럼요. 가해자는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정상적인 곳으로 그려나가는 사람들은 그 가해자 주변에서 나는 실질적으로 끔찍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지만 그로 인한 이득은 모두 받게 되는 네. 경우들. 내가 끔찍한 일이건 힘든 일이건 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닌 그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거를 다 받게 되는 포지션의 사람의 경우가 그러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자각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루돌프 웨스는 매일 수용소에 출근하잖아요. 어쨌건 매일 보잖아요. 근데 이 부인은 이 옆에 담벼락 하나를 두고 있지만 너무나 평온한 환경 속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웨스가 겪을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갈등조차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횟수의 경우에는 분명히 자기가 선을 그어야 되는 포인트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가 괴롭지 않기 위해서 어디까지를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겠어. 난 기술적인 문제만 보겠어라고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선들을 끊임없이 그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 주변에서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닌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저 그 혜택을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자각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제 정신과에서 진료를 하고 계시니까 네. 많이 보는 환자분 중에 분명히 학폭이나 피해자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실 텐데 네. 제가 주변에 있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와인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사람들은 가해자 피해자를 나누는 프레임이 되게 단순하다고 생각해서 칼처럼 쫙 잘라져서 얘는 나쁜 아이야 더글로리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권선징악이 명확할 수 있고 선과 악,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나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진료보는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가해자가 어느 순간 끔찍한 피해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어려운 종류의 환자나 가장 이게 치료나 세계관을 깨기가 어려운 존재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경험을 네. 서로 다른 프레임에서 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더글로리가 전형적이죠. 그러면 학폭을 그렇게 심하게 당했던 피해자는 이후에 제3자를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살인에 대한 진실을 감추기도 하고 공범이 되기도 하고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우리는 대리만족을 얻고 통쾌함을 얻어요. 저렇게 죽어 마땅해 죽어도 싸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거든요. 현실에서는 정말 이게 칼로 긋듯이 나눌 수가 없거든요. 피해자는 계속 피해자였고 가해자는 계속 가해자였냐?
그럼 이 피해자였던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가해자였던 적은 없는가? 그리고 이 가해자는 가해자이기 때문에 한 번도 피해자였던 적이 없나? 이런 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 처음에 시작했던 질문이 어떻게 우리는 악을 자행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만들어냈을까라고 했을 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난돌이 정맞는다라는 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였다면 네. 사실 더 큰 발견은 뭐냐면 특정 사람이 나빠서 악행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발견이 이제 독일에서는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연구의 결과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사회와 시스템이지 네.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어떤 특정 사람에게 화살이 몰리는 형태로 징벌을 한다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그 사람을 없애면 또 다른 악인이 그렇죠. 나오고 그 사람을 없애면 또 다른 그런 케이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와 시스템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게 존재하지 않게 사회를 바꿔야 한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얻었던 답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소위 자경단 같은 역할을 하는 주인공을 내세운 드라마들이 꽤나 많아졌고요. 사실 뭐가 문제냐면 자경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어떤 짓을 저질러도 돼라는 게 묻어 있는 게 인터넷과 유튜브 댓글 문화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잘못했다 그러면은 벌떼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내가 그를 심판함으로써 나는 좀 더 걔보다 나은 사람, 나는 좀 더 정의로운 사람, 자기 스스로 굉장히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앞뒤 따지지도 않고 진실이 뭔지도 모른 채. 그게 이제 저는 인터넷상의 자경단 문화처럼 우리나라에 이렇게 굳어지는 게 점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절대 선이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해도 다 정당화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너무 잔잔한데 끝나고 나면 찝찝함이 되게 많이 여운 오래 가죠. 남는 영화거든요. 그 찝찝함의 근원이 뭘까라고 보게 되면 관객 너도 자유롭지 않아 그렇죠.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박사님 덕분에 제 이 영화를 말씀드린 대로 비행기에서 한번 보고 영화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돌아와서 다시 봤거든요. 아, 네, 덕분에 영화도 너무 좋은 영화 봤고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이게 뭘까 아리까리한데 라고 했던 것들 또 유튜브 찾아보면서 다른 분들의 해석도 많이 받고 오늘 또 박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덕분에 좋은 영화 봐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영화 계기로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늘 재진신의 20일 장동선 박사님과 함께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이 빠지게 되는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영화 속 캐릭터 이렇게 올라올 일이야?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해리포터 그냥 금수저잖아요. 위플래시의 플래처 정말 자기에서 인격장애도 있는 것 같고 진짜로 심지가 더 삐까삐까하다 심각성으로 따지면